2002년 2월 16일 케냐 니콜 국은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이모의 임대주택 현관문을 열었고 그 앞에는 한 10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고 그 10대 소년은 갑자기 총을 꺼내 21세의 계산원인 케냐를 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은 후인 3월 19일 63의 제리 테일러는 애리조나 투손의 골프장에서 연습을 하던 중 장거리에서 발사된 총알 한 발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 후 4개월 동안 2명이 더 사망하고 4명이 추가로 부상을 입었지만 이는 마치 우연히 날아든 총알에 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8월 1일 51세의 존 게토는 루이지애나 해먼드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타이어가 칼로 찢긴 것을 발견한 후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타이어를 교체할 때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총알은 존의 몸을 관통했지만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총격범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귀중품을 찾으려 수색하는 동안 그는 죽은 척했고 범인은 51세 존의 직업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총격범이 떠난 뒤 존은 일어나 가까운 주유소로 가서 자신이 피를 흘리는 건 알았습니다. 그 후 그는 병원에 갔고 1시간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오후 10시 30분 그 총격범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55세의 피자 가게 주인인 폴 라루파였습니다. 그는 메릴랜드주 클린턴에서 자신의 식당 문을 닫던 중 가까운 거리에서 5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다행히도 폴은 살아남았습니다. 몇 주 후인 9월 21일 밀리온 왈드마리암이 다음 표적이 되었습니다. 41세 그는 조지아주 애틀란타 세미의 주류 상점 주인을 도와 밤 12시 15분쯤 가게 문 닫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점 22구경 권총으로 머리와 등을 맞았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나중에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주류 상점 점원으로 일하던 52세 클로딘 파커가 강도 사건 중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동료인 24살 켈리 애덤스는 목에 총을 맞아 중태에 빠졌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이 일련의 기이한 살인사건 중 마지막 공격은 9월 23일 오후 6시 30분경에 발생했습니다. 45세 홍인 볼린저가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지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사용된 무기는 나중에 부시마스터 소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겉보기에 무작위로 보였던 일련의 공격이 끝난 후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에서 새로운 총격 사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존 앨런, 무하마드와 리 보이드 멜빌, 그리고 DC 저격수 공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월 2일) 오후 5시 20분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에스퍼닐의 마이클스 공예품 가게 창문으로 총알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그 총알은 개선원 앤 체프먼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총알로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에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총알은 악의적으로 발사된 것이 아니라 유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 후 55세의 프로그램 분석가 제임스 마틴이 몽고메리 카운티의 휘튼에 있는 식료품점 주차장 2201 랜돌프 로드에서 치명적인 총격을 당했습니다. 그는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10월 3일 아침 약 2시간 동안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4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5번째 희생자도 워싱턴 DC에서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첫 사망은 오전 7시 41분에 발생했습니다. 39세 조경사 로우손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제임스 L 버킹엄이 록빌 파이크 11.41번지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는 록빌 근처의 한 상업시설에서 잔디를 깎고 있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약 30분 후 범인은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54세 택시 운전사 프렘 쿠마르 왈커는 에스퍼닐 로드와 코네티컷 애비뉴에 위치한 모빌 주유소에서
차량의 주유를 하던 중 에스퍼닐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약 30분 후 다음 피해자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34세 의실버 스프링 출신 사라 라모스는 레저월드 쇼핑센터 근처 로스모어 블러바드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총격 직후 주차장에서 흰색 밴이나 트럭이 급히 떠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번엔 범인이 오랫동안 기다린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전 9시 58분 25세의 로리앤 루이스 리베라가 켄싱턴에 있는 쉘 주유소에서 치명적인 총격을 당했습니다. 훨씬 늦은 밤 9시 20분 72세의 은퇴한 목수 파스칼 샬럿이 워싱턴 DC의 조지아 애비뉴를 걷다가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숨졌습니다. 이 범인은 너무 빨리 움직여 수사당국이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총격 소식이 전해지자 그 지역 주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서장 찰스 무스는 학부모들에게 학교가 코드블루 경보 상태에 들어갔으며 이는 아이들이 항상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렸습니다. 많은 학부모가 자녀가 또 희생될까봐 집에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고 일찍 데리러 왔습니다. 많은 공립 사립학교들이 모두 봉쇄됐습니다. 야외 휴식, 체육 수업, 소풍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 시점이 되자 범인들은 그들의 행동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다니기 시작했고 하루에 여러 번 살인을 저지르는 대신 공격을 더 긴 기간에 걸쳐 퍼뜨리며 총격 사이에 이틀에서 3일 정도의 간격을 두었습니다. 10월 4일 43세의 캐롤라인 수엘이 오후 2시 30분에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녀가 또 다른 마이클스 매장 주차장에서 쇼핑백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 매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캐롤은 살아남았고 10월 14일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10월 7일 그녀가 공격당한 지 3일 후 오전 8시 9분에 메릴랜드주 비우이에 있는 벤자민 테스커 중학교에 등교하던 13세 학생 이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란 브라운이라는 소녀는 중상을 입었지만 그를 데려다 주던 간호사였던 그의 이모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는 부상에서 살아남아 훗날 그 공격 가해자 중 한 명의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9일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탄피였고 두 번째는 타로 카드, 특히 죽음 카드였습니다. 카드 앞에 나를 신이라 불러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엔 범인이 경찰님께 암호명은 나를 신이라 불러라, 언론에 공개하지 말 것라 적었습니다. 총격범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로 카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며칠 만에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타로 카드가 발견된 바로 그날 53세의 토목 기사 딘 해롤드 마이어스가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매너서스 근처의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전 총격 사건 중 하나와 마찬가지로 목격자들은 범행 당시 현장에 흰색 밴이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난 10월 11일 오전 9시 30분경 53세 사업가 케네스 브리지스는 버지니아주 스팔실베이니아 카운티의 주간 고속도로 95호선 근처 엑손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10월 14일 오후 9시 15분에 47세 린다 프랭클린 FBI 정보 분석가는 버지니아주 폴스처치 바로 외곽의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홈디포의 실내 주차장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한 목격자가 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장 안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고 결국 수사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린다 프랭클린이 사망한 후 5일 동안 범인은 활동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주유소들은 범인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시설 주변에 방수포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현지인들은 차량에 주유할 때 쉬운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움직이거나 몸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9일 오후 8시경 37세 제프리 호퍼는 버지니아 애슐랜드의 I-95 근처에 있는 폰도로사 스테이크하우스 주차장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이곳은 워싱턴 DC에서 남쪽으로 약 83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총알이 그의 몸에 박혔지만 의사들이 수술로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 증거를 이용해 경찰은 제프리의 공격이 이전에 조사하던 다른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타격이 발생한 동시에 경찰은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비닐로 감싸둔 4장짜리 편지도 발견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수사관들은 여러 명이 총격 사건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만 추측했지만 편지에는 우리와 같은 복수 표현이 사용되어 그들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편지에는 범인들에게 $10,000를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그들이 애리조나에서 버스 운전사로부터 훔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플래티넘 신용카드에 계좌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전 세계 모든 ATM에서 무제한 인출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신용카드가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주유에도 사용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이 편지를 읽을수록 내용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아 5명이 희생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잡는 것보다 살인을 멈추는 게 더 중요하다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협상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돈 요구가 나중에 생각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미 12건의 총격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편지 작성자들은 당국에 연락하려는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폰더폰더로사 레스토랑 외부 공중전화번호를 남기고 당국의 전화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시체 가방을 준비해라. 말은 이미 퍼졌다. 또한 당신의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지 않다는 추신도 있었습니다. 10월 21일 리치몬드 지역 경찰은 주유소 밖에서 2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한 명은 흰색 밴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들은 사건과 알려런 관련이 없는 미등록 이민자였지만 신체 수색을 당하고 연방 구금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추방당했습니다. 다음 날 35세의 버스 운전사 콘네드 존슨이 메릴랜드 에스펀 힐에서 자신을 버스한 매니 계단에 서 있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는 베소다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후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무스 경찰국장은 범인이 남긴 편지에서 수사기관이 입수한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총격 사건 이후 범인들은 이 사건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보 전화로 수사관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한편 FBI, ATF, 버지니아 교통국, 그리고 미국 비밀경호국을 포함한 수많은 법집행기관들이 범인들을 잡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서가 이끌었으며 경찰서장 무스가 지휘했습니다. FBI는 범인의 행동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범인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FBI는 또한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범행 당시 총격범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한 명이 관찰자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명이 총격을 저질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직 캐나다 경찰 탐정 킴 로스모가 범인의 지리적 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총격범이 .223 구경 탄원을 선호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 탄원은 다양한 종류의 소총에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탄약입니다. 경찰은 범죄 현장에 늦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인근 도로와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모든 운전자와 차량을 조사하고 검문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인근 업소의 CCTV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10월 4일까지 2일과 3일 사이에 발생한 총격 사건들이 모두 동일한 무기로 인한 것임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목격자들이 정보를 제공했지만 진술이 혼란스럽고 불분명했으며 신뢰할 만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위한 제보 전화가 개설되었고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흰색 밴이나 트럭이 현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여러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정 사건에서는 메릴랜드 실버 스프링스의 레저월드 쇼핑센터 근처에서 사라 라모스가 총에 맞은 후 옆면에 초록색 글씨가 적힌 흰색 박스밴이 빠르게 달아나는 것이 목격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 저녁에 당국은 눈에 띄는 모든 흰색 밴과 트럭을 정차시켰습니다. 또 다른 범행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 차량은 캐롤라인 수엘이 총격을 당한 후 도주하는 것이 목격된 회색 자동차였습니다. 비록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특히 범인들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버지니아주 헬리코 카운티의 주유소에 있는 공중전화로 추적되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공중전화는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근처에 있던 흰색 밴의 탑승자들을 체포했지만 곧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몇 시간 동안 뉴스에 보도되고 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에도 소개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된 많은 기사들이 제이슨 블레어라는 기자에 의해 조작되거나 표절된 것으로 밝혀져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어는 두 편집자와 함께 신문사를 사임했습니다. 대중들이 주유소에서 총격범의 쉬운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베소다에 있는 해군 기지에서 차에 기름을 넣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곳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건물과 관광 명소에는 보안이 강화되었고 하교에는 추가 경찰관이 배치되어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흰색 밴과 트럭 운전자들은 운전자들과 보행자들 모두에게 의심스러운 존재로 여겨졌고 영화 폰부스는 최근 사건들을 고려해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03년 4월까지 개봉이 연기되었습니다. 콜린 페럴과 포리스트 휘테커 주연의 이 스릴러는 저격수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받은 젊은 홍보 담당자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2002년 10월 워싱턴 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워싱턴 DC 주민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대다수인 44%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저격수의 공격을 더 두려워한다고 답했습니다. 29%는 9.11 테러 공격을, 13%는 탄저견 공포를 두려워한다고 답했습니다. DC 저격수 사건에서 큰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범인 중 한 명이 전화통화 중에 몽고메리에서 일어난 이전 살인 사건을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경찰은 이 살인 사건이 2002년 9월 21일 DC 살인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에 자신의 주류 상점에서 살해된 클로딘 파커의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범죄를 더 조사해보니 범인 중 한 명이 탄창을 현장에 남기고 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문을 검사해보니 선명한 지문이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문이 이민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문과 비교했을 때 쉽게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문은 17세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 리 보이드 멜빌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41세 전직 군인 존 앨런 무하마드와 함께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스터리는 빠르게 풀렸습니다. 타쿠마에서의 첫 희생자 케냐 쿠기 무하마드 전 부인의 친구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무하마드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전 부인이 떠나도록 설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부인 밀드레드는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살았고 몽고메리 카운티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무하마드의 차량이 1990년식 파란색 쉐보레 카프리스 세단으로 확인됐으며 이 차량은 버지니아 범행 말기에 목격자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량은 뉴저지 번호판을 달고 있었고 여러 주에 걸친 총격 현장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목격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그 차량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정지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량은 10월 3일 워싱턴 DC에서 파스칼 샬롯이 총격을 당하기 직전에 목격되었고 10월 8일에는 존스 폴스 고속도로 근처에서 다시 목격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 결과 법 집행기관은 대중에게 미디어 경보를 발령하여 해당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월 24일 오전 3시 15분 그 차량은 메릴랜드주 미어스빌 근처의 인터스테이트 70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에는 말보와 무하마드 두 사람이 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차량을 목격한 한 여성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곧바로 진입했습니다. 몇 시간 전 경찰서장 무스는 언론과 만나 총격 사건의 범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특정한 행동과 말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저격수를 올가미에 걸린 오리처럼 잡았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당신에게 중요함을 합니다. 휴게소에서 메릴랜드주 경찰청의 1급 순경 디 웨인 스미스가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비표시 경찰차로 휴게소 출구를 막고 차량을 두 트랙터 트레일러 사이에 뒀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많은 주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출구와 입구 램프를 봉쇄하고 모든 잠재적인 탈출로를 차단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자 스와티 대원들이 진입해 체포를 진행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2명의 총격범과 함께 당국이 부시마스터 XM15 223 구경 소총을 회수했는데 이 총은 말보와 무하마드 모두 무기를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무기용 삼각대와 피해자 중 한 명에게서 훔친 노트북도 발견되었습니다. 노트북에는 두 남성이 활동했던 지역의 지도와 경찰과 소통할 때 사용된 편지 초안과 유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죽일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목록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목록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총은 지역에서 발생한 14건의 총격 사건 중 11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부시넬 홀로그램 조준기가 장착된 반자동 무기로 최대 300m 거리까지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그 차량이 이동식 저격수 은신처로 개조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뒷좌석은 트렁크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고 범인이 총을 쏠 수 있도록 번호판 근처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체포 후 각각 따로 조사받으러 청소년과로 이송됐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 강력범죄과의 테리 라이언 형사는 말보가 메릴랜드주 록빌에 있는 시설의 보안 면담실에 들어간 후 탈출을 시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초기 신문 과정에서 말보는 주로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가 법 집행기관과 소통하라는 조언을 들었을 때 말보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지퍼를 잠그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명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하자 말보는 종이를 구겨서 버리는 신용을 하며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말보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법 집행관들에게 인도될 때까지 말로는 아무런 의사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말보는 모든 총격 사건의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하며 자신이 직접 방아쇠를 당긴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행동을 다시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와 대화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는 무함마드에게 배운 단어와 문구를 그대로 따라 말하는 듯 보였고 그것들은 이상하고 암기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음은 코메타 에바레즈와 조나단 H 맥이 쓴 책 리보이드 말보 DC 스나이퍼의 탄생에서 발견된 신문 중 말보가 보인 이상한 반응 중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물었습니다. 인터뷰어는 말보가 친부를 말하는 줄 알았지만 그는 곧 무하마드를 의미했다고 정정했습니다. 무하마드는 인터뷰에서 말보를 자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그들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부자 관계에 가까웠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리 보이드 말보는 1985년 2월 18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건설 노동자인 레슬리 말보와 재봉사 우나 제임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기였던 말보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레슬리는 말보가 파일럿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응원했고 그가 무척 좋아했던 세발 자전거를 포함해 선물을 사주었으며 실수나 사고가 있어도 절대 혼내지 않고 아이답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레슬리의 친구들은 그를 훌륭한 아버지이자 좋은 본보기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말보의 어머니는 영리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었고 그녀가 교육을 받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나는 집안을 철권 통치했고 말보가 사소한 실수를 해도 자주 때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꼬집거나 언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말보에게 그의 아버지는 야망이 없었으며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레슬리는 집에 있을 때 우나가 말보를 못 해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레슬리는 직장에 자주 나가
아들을 자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보의 어린 시절 기억 중 하나는 부모님이 레슬리의 도박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나는 그 습관이 가족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고, 레슬리는 자신이 여자친구와 아이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언쟁은 격해져서 레슬리가 우나를 때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나는 마체트로 레슬리를 공격하며 보복했습니다. 1988년 레슬리는 그랜드 케이맨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1년에 최대 6개월간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레슬리는 우나와 말보를 범죄율이 낮고 쾌적한 동네의 좋은 집으로 이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나의 성격은 나아지지 않았고 말보는 계속 그녀에게 학대당했습니다. 불과 2년 후 우나는 자신과 레슬리 사이의 그런 생활 방식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우나가 그랜드 케이맨에 같이 오길 원치 않았고, 우나는 그가 없는 사이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했습니다. 레슬리는 이를 부인하며 그녀를 위해 약혼 반지를 샀고 돌아오면 창혼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멀어졌고, 레슬리가 여러 번 우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우나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두 사람이 함께 쓰던 은행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고 소원했던 언니 마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레슬리의 친구들은 그를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며 말보가 그의 전부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나는 곧 새 남자친구를 만났지만 말보는 그를 달가워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남자친구에 대한 반감을 자주 드러내어 어머니가 그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맞기도 했습니다. 가정 환경이 불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보는 주변의 평가에 따르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똑똑하고 호기심 많으며 관대하고 착한 학생이라 했습니다. 집에서는 그는 종종 베이비시터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어른이 된 말보는 자신이 억압했던 기억을 떠올렸는데 그 기억은 베이비시터 중 한 명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나와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자메이카에서의 삶은 힘들었고 우나는 혼자 버는 수입으로 자신과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말보는 8살이 되었을 때 이미 3건의 살인을 목격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매우 위험한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나는 결국 그들이 해외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녀가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우나가 해외로 떠나는 동안 그녀는 말보를 여러 친구들에게 맡겼습니다. 말보를 처음 맡아준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는 말보를 싫어해 어머니 친구가 없을 때마다 자주 때렸습니다. 말보는 어머니에게 학대 사실을 편지로 알렸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1995년 10살 때 우나의 친구는 그를 더 돌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레슬리에게 보내줬지만 레슬리는 케이맨 제도에서 파트타임 근무 중이라 돌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보는 아버지의 새 여자친구가 자신을 원치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거절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거절은 종종 말보를 자극한 계기로 언급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어 절실했고 그로 인해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말보는 어머니, 이어 이모 마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모 마리도 우나처럼 변덕스럽고 냉혹할 수 있음을 곧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여겼지만 말보는 당시 자신의 일기에서 이모가 살던 농장이 자신에게는 안식처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우리는 여러 에이커의 농지에서 살았다고 썼습니다. 염소와 돼지를 키우고 얌, 감자를 재배했습니다. 귤, 자몽, 오렌지 나무가 자라는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언덕엔 항상 열매 맺는 블랙베리 덤불이 가득했고 그 농장은 제 피난처였습니다. 우나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잠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나는 말보에게 닌텐도 게임기를 사줬지만 곧 이전에 받은 선물들을 더 조심히 다루지 않았다며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마리에게 화를 내며 자신이 기대한 만큼 아들을 돌보지 않는다며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우나가 말보의 양육비를 더 이상 보내주지 않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나는 말보를 마리 집에서 데려와 친구 소냐와 함께 살게 했습니다. 소냐는 두 아들이 있었고 말보를 자신의 자식처럼 대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말보는 계속해서 착하고 통찰력 있는 좋은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보는 학교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말보는 12살 때 또다시 이사를 했고 이번에는 우나의 이모의 딸인 21살의 학교 교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녀는 말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려고 했으며
체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몬 파월은 말보에 큰 영향을 준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행복했고 말보는 그녀의 보살핌 아래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는 듯했습니다. 모나는 예전처럼 양육비를 계속 내지 않았지만 시몬은 12살 말보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으로 버텼고 시몬의 여분의 돈은 모두 말보 양육에 쓰였습니다. 시몬은 어린 말보가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어머니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몬은 말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자신에게 친절한 남성에게 쉽게 마음을 줄까 걱정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어지면서 시몬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시몬은 말보를 떠나보내기 싫어 레슬리에게 보내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말보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돈을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우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시몬이 말보를 너무 멀리 있는 예전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긴 것에 분노했습니다. 시몬이 말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나는 다시 한번 그를 데려가 기숙사에 맡겼습니다. 우나는 그를 예전 학교에 재등록시켰습니다. 우나는 떠나기 전 그에게 나쁜 소식 들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말보는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기 중반에 그의 하숙비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숙집 주인인 로버트슨 부인은 이를 알아챘지만 계속해서 말보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점심값도 주었습니다. 이 무렵 그는 레슬리를 방문했는데 레슬리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말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레슬리는 아들에게 10달러 정도의 소액을 쥐어보냈습니다. 얼마 후 우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항구로 배를 타고 갔고 그 과정에서 꽤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말보의 성적표도 좋지 않았고 우나가 할머니 앱시에게 맡겼던 원래 집도 잃어버렸습니다. 집주인은 우나에게 불만이 있었고 우나와 앱시 모두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우나는 말보가 우나에게서 당한 가장 심한 구타 중 하나를 가했습니다. 회복한 후 그는 과수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의 어머니와 근처에서 일하던 지역 목수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우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듯 보였고 외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했지만 이런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고 곧 본래의 행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말보는 원래 보호자 중 한 명인 소니아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우나는 새 여권을 마련했고 다른 섬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관계는 긴장감이 강돌고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말보는 다시는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주는 불안정한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머물기를 바라며 학교의 교감 선생님과 상담 교사에게까지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결국 헛수고였고 우나는 앤티가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엄마는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그게 안 보여요? 소니아 집에서의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우나는 결국 아들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얼마 후 아들은 방임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소니아가 최선을 다해 돌봤지만 말보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의 선생님인 맥스웰 선생님이 그를 데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료로 돌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나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말보는 이때부터 잘 지냈습니다. 그는 방을 받고 일기장에 가족이 되었다. 모두가 나를 늘 있던 사람처럼 대해주었다고 썼습니다. 저는 말을 줄이고 제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학기 마지막 몇 달 동안은 어느 정도 노력했습니다. 그는 또한 농장에서 자신만의 밭이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곳에서 양배추, 당근, 피망을 심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맥스웰 부부는 말보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돌보길 원했지만 우나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나는 앤티가에 정착해 함께 살 집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보는 우나를 따라 자메이카를 떠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말한 집이 욕실도 없는 단칸 오두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의 침대는 스펀지도 없는 매트리스를 합판과 시멘트 블록 2개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업은 아이스박스 하나로 차가운 음료만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나는 말보를 섬 최고의 사립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1999년 9월 말보는 14살이었습니다. 그는 세인트 존스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고등학교에 입학해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나는 다시 그를 혼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우나가 몇 학기치 학비를 내주고 2달치 집세를 남겨주긴 했지만 그는 곧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졌고 살아남기 위해 소소한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반 가게에서 CD를 훔쳐 복사해 불법 판매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당분간은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생마르탱에서 부르셨을 때 그는 어머니가 새 원룸 아파트를 구하신 걸 알게 됐습니다. 그가 떠난 곳과 별로 다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우나는 그의 글쓰기와 지저분한 옷차림을 쓸데없이 꾸짖었고 평판이 좋지 않은 남자친구를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다시 앤티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나의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생마르탱에서 미국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앤티가에 있던 우나의 이전 남자친구가 우나보다 나이가 많고 최근에 호라비가 된 사람이었는데 더 크고 좋은 아파트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말보의 학비도 내주겠다고 해서 두 사람은 다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말보는 존 앨런 무하마드를 만났습니다. 존 앨런 윌리엄스는 1960년 12월 31일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지에서 어니스트와 에바 윌리엄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존의 네 형제를 포함한 가족은 에바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직후 뉴올리언스로 이사했고 존이 겨우 3살 때 에바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바가 세상을 떠난 후 어니스트도 가족을 떠나 아이들은 외할아버지와 이모들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1978년 17세의 나이에 존은 스코틀랜드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루이지애나 주 방위군에 입대하여 7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1982년에 그는 하사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이후 $100의 벌금과 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무렵 그는 첫 번째 아내 캐롤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1년 후 무함마드는 하사관의 머리를 때려 다시 $100의 벌금을 물었고 이번에는 22일간의 독방 처벌까지 위협받았습니다. 1985년 25세의 나이에 그는 전투공병으로 복무했던 주방위군을 떠났고 2년 후 정규군에 입대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정비공, 트럭 운전사, 그리고 금속 전문 기술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해 아내와 이혼하고 네이션 오브 이슬람에 가입했습니다. 회원으로서 그는 1995년 후반에 열린 100만인 행진의 경호를 지원했습니다. 2001년 그는 성을 무함마드로 합법 변경했습니다. 1988년에 그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와 새 배우자 밀드레드는 세 자녀를 뒀습니다. 정규군 복무 시절 무함마드는 군의 표준 소총인 M16으로 자격을 갖추었고 이는 그에게 사수 휘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휘장은 군인의 기본 소총 사격술에서 3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1990년 무함마드는 이라크의 화학 무기를 검사하고 목록화하며 해체하는 부대의 일원으로 제1차 걸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복무로 그는 여러 훈장을 받았습니다. 1992년 그는 중범 방화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존은 오리건주 방위군에서 복무했으며 명예 제대 후 가족과 함께 워싱턴주 타코마에 정착했습니다. 1995년 무함마드는 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하다가 2번 체포되었고 이 무렵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정비소를 열고 운영하려 했고 그 후에는 가라테 도장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실패했습니다. 1999년에 밀드레드와 무함마드는 별거를 했고 그 직후 밀드레드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남편이 페르시아만에서 돌아온 뒤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사람이었고 저는 이 남자를 몰랐어요. 제가 알던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심리게임을 즐기며 자극할 말을 잘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늘 생각에 잠겨 머릿속이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00년 3월 8일 무함마드는 세 자녀와 함께 앤티가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프레드 앨런리, 테레사리, 리사리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무함마드는 아직 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마스 앨런 리라는 가명으로 여행 중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네 사람은 조앤 그린이라는 여성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촌의 부탁으로 가족에게 숙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상하게 생각한 건 그들이 6주간 머물 계획이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무함마드는 배낭 하나씩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지 약 4주가 지난 후
무함마드는 자신이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앤에게 아이들 돌봄을 부탁했고 조앤은 동의했습니다. 그 후 조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곧 무함마드가 딸들 중 한 명이 자신이 지어준 이름을 기억해 말할 때마다 1달러씩 주는 이름 게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조앤과 딸 샤메이는 무함마드가 매일 밤 테이프 플레이어로 아이들이 자는 동안 뭔가를 틀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프레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던 장남 존 주니어가 아버지에게 면접 교섭권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아이들을 어머니에게서 데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조앤은 아이들이 유교된 것임을 깨닫고 무함마드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무함마드를 자녀들을 보호하는 헌신적인 아버지로 묘사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의도를 의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무함마드가 동네 아이들에게 존경받으며 아이들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조앤의 집을 떠난 후 무함마드와 자녀들은 미국에 살고 싶던 자메이카인 부부와 함께 살았고 그 부부는 무함마드와 아이들에게 곧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가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해변에 데려가며 숙제도 확인해준 좋은 아버지였다고 해상했습니다. 2000년 10월 무함마드와 말보는 앤티가 세인트 존스의 전자제품 가게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말보는 그곳에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자주 방문했습니다. 말보는 그곳이 너무 붐비면 직접 게임하지 못하고 종종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걸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가 지켜본 아이들 중 한 명은 존 주니어 무함마드의 장남으로 격투 시뮬레이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보는 그들의 장난스러운 농담과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아버지가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자신과 이야기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무함마드가 아들을 계속 바라보고 아들의 말을 모두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말보의 가정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나는 삶이 나아졌지만 미국 이주 의지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존 무함마드가 미국 비자 취득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보는 어머니를 따라 무함마드의 집에 갔을 때 어머니를 도와줄 이 남자가 자신이 전자제품 가게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뻤습니다. 존 주니어 역시 파일럿이 되고 싶어 했고 그는 말보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우나는 아들에게 자금이 생기면 무함마드에게 말보를 미국으로 보내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약속했습니다. 무함마드와 말보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말보가 10대 시절 류마티스열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무함마드는 말보가 어머니 아파트에 혼자 있는 걸 발견하고 바로 그를 안아 택시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이후 무함마드는 말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조금 돌보고 약을 주자 그 10대는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때 유대감을 쌓아 이후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말보의 이전 보호자였던 시몬 파월이 예측했던 대로 그는 이 나이 많은 아버지 같은 인물에게 취약했고 곧 그를 신뢰하게 되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무함마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무함마드는 자신의 문제와 트라우마를 말보에게 털어놓으며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떠났으며 자기 돈을 모두 가져가 사업도 전부 망가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는 재빨리 그 10대 소년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무함마드는 말보에게 그들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운명에 의해 만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무함마드는 그 10대 소년을 자신의 아들로 소개하기 시작했고 곧 말보는 그의 밑에서 일하기 시작하며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함마드와 살며 네이션 오브 이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말보는 질서와 일관성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사소한 잘못으로 맞지 않았고 의견 충돌도 정중하게 대화로 해결되었으며 벌은 주먹이나 벨트가 아닌 팔굽혀펴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 후의 감정을 회상하며 말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그 집에서 환영받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가족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01년 3월 무함마드가 앤티가 공항에서 자신이 저질러온 범죄 경력과 관련해 체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체포 이틀 후 그는 안전가옥으로 아이들을 옮기기 전 구금 상태에서 탈출했고 여자친구가 아이들을 들봤습니다. 이 무렵 말보도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그때 많이 변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여자나 스포츠 대신 종교, 총기, 체력 단련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학교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2주 후 무함마드는 말보와 아이들 곁으로 돌아와 밀수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말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자처했고 할 수 있는 한 사업을 도왔으며 무함마드의 여자친구는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몇 주 후 우나는 말보가 학교에 안 다닌다는 걸 알았지만 전화했을 때 말보는 전화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청소년인 말보에게는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무함마드의 여자친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보는 전체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종종 사업차 해외를 오가곤 했고 결국 말보는 무함마드의 장남인 존 주니어에게 화를 내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존 주니어는 말보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우나는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 근처에 살았고 도착 직후 만난 미국 시민과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말보를 미국에 데려오고 싶었지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함마드가 그 10대에게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무함마드는 앤티가로 돌아온 뒤 말보와 세 자녀를 푸에르토리코로 데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2001년 5월이었고 말보는 린덴버그 윌리엄스라는 이름으로 여행했습니다. 이 이름은 무함마드가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장남의 이름입니다. 플로리다 도착 후 일행은 포트로더데일로 이동했습니다. 우나는 말보의 집에 전화한 뒤 이 사실을 알고 곧 무함마드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무함마드, 말보, 존 주니어가 우나의 일터를 방문했습니다. 우나는 아들을 만나 기뻐하며 일이 끝나길 기다리며 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말보에게 어머니를 설득해서 자신과 함께 머물 수 있게 하겠다고 안심시켰지만 우나는 이 생각을 싫어했고 계속해서 무함마드가 말보를 데리고 있으려는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말보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나가 일하러 들어갈 때 그녀는 아들이 자신과 함께 오라고 요구했지만 말보는 무함마드와 함께 차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나는 아들을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무함마드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무함마드와 말보가 우나를 방문하자 우나는 무함마드를 아파트에서 쫓아내고 말보만 남겼습니다. 우나와 함께 지내며 그녀와 일하던 말보는 다시 한번 우울해지고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직접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집안의 필수품과 유지비를 내는 데 도움을 주라고 강요했고 그래서 그는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한편 무함마드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지만 납치한 자녀들과 함께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2001년 9월 4일 양육권 분쟁 끝에 밀드레드는 세 자녀의 단독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밀드레드는 이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함마드가 가장 사랑한 것을 빼앗았고 그는 그녀를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 남편의 적이 되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밀드레드는 줄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밀드레드는 아이들과 가까워지려 했지만 존 주니어는 안아주지 않고 자주 화를 냈습니다. 한편 부부의 막내딸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깨어 어머니가 곁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무함마드와 말보는 여전히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함마드가 자녀 양육권을 잃었던 순간을 회상하며 말보는 그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가 있길 바랐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깊이 아껴준다는 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되찾아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길 원한다고 말했을 때 5해 전 아버지에게 달려갔다가 거절당했던 아이의 마음에 감정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나와 여러 번 다툰 끝에 말보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던 남자를 만나기 위해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숙자 쉼터에 있다가 타코마의 무함마드 친구 집으로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곧 매주 함께 사격장에 가서 무기 사용을 연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말보는 무함마드의 지시에 따라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보는 총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말보에게 전쟁, 잠입, 저격에 관한 비디오 게임을 주었고 저격수에 관한 영화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말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함마드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나는 아들을 찾으러 워싱턴에 왔지만 경찰이 개입해도 말보는 그녀의 부탁을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나는 그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무함마드는 우나에게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는 아무나가 아니라 똑똑한 소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말보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깨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말보와 무하마드는 연방 혐의로 체포됐지만 모두 취하됐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말보는 두 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나는 테러 행위 중에 FBI 분석가 린다 프랭클린을 살해한 혐의였고, 다른 하나는 3년 동안 2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혐의였습니다. 그는 같은 살인 사건에서 불법 총기 사용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편 무하마드는 원래 메릴랜드에서 기소될 예정이었지만 사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 버지니아주로 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는 딘 마이어스 총격 사건과 관련한 사형 살인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버지니아의 반테러법에 따르면 정부나 일반 대중을 공포에 빠뜨릴 의도로 저지른 살인, 살인 공모, 불법 총기 사용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편향된 배심원을 피하고자 애슐랜드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체서피크와 버지니아 비치로 옮겨졌습니다. 수사관들과 검찰은 사전 심리에서 무함마드가 자신의 자녀들과 멀어지게 했다고 느낀 밀드레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드레드는 아이들과 떠나기 전까지 점점 심한 학대를 겪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밀드레드에게 "너는 내 적이 되었고 내 적이 된 이상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하마드도 전처와 아이들을 찾으러 메릴랜드에 갔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이론은 말보와 무하마드가 저지른 다른 총격 사건들이 범행 동기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무하마드는 자신의 아내가 살해된 사건이 여러 무작위 폭력 사건 중 하나로 보인다면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살던 메릴랜드의 동네를 자주 드나들었고 일부 공격은 집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밀드레드 역시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이 무하마드 부인, 당신이 표적이란 걸 몰랐나요? 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말보는 2003년 재판 내내 대부분 시간을 법률용 노트에 그림 그리며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상황이 불공평하다며 여러 번 넋두리와 불평을 썼고, 나는 임무로 고발당했다. 알라는 내가 고통받을 것을 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빈 라덴, 사담 후세인과 함께 매트릭스 캐릭터들도 등장했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에서 핵심 증거는 체포 직후 녹음된 자백이었는데 말보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유일한 총격범임을 인정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자백이 일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말보가 법정에서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도록 훈련받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의 교도소 심리학자 듀이 코넬은 법정에서 말보가 임무를 위해 훈련 중이며 목표가 무함마드의 아이들을 되찾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41세의 무함마드는 10대의 운동, 식단, 심지어 생각까지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말보는 붙잡혔을 때 신문을 견디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한 번은 나무에 쇠사슬로 묶여 눈밭에 몇 시간 서 있게 강요당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말보에게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다루는 법을 훈련시켰고 백인들이 흑인들을 억압하는 악마라는 가르침으로 세뇌시키기도 했습니다. 말보는 첫 시험이 케냐 쿡 살해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케냐와 이야기하며 웃었던 기억과 쏘기 전 집안에서 아이 소리를 들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말보의 범죄 역할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재판 검사들은 17세인 말보가 무함마드의 영향 때문에 자신의 범죄에 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말보는 자신이 완전히 그 나이 많은 남자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수석 변호사 크레이그 클린은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 말보의 정신 상태와 살인 의지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회학자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말보의 삶에서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하마드는 자신과 말보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딘 마이어스 살인사건 재판에서 무하마드는 스스로 변호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변론 시작 후 무하마드는 다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130명의 증인을 불러냈고
무하마드가 살인을 저질렀으며 말보에게 이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400개가 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그의 파란색 쉐보레 카프리스가 범죄 현장에 있었고 차량에서 발견된 소총은 11건의 공격과 연관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형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총엔 두 남자 DNA가 모두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지니아 트리거맨 법의 법에 따라 딘 마이어스를 쏜 사람이 아니면 사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아무도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증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11월 17일에 무함마드는 기소된 4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베시몬다는 이틀에 걸쳐 5시간 동안 심의한 끝에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판사는 이 판결에 동의했습니다. 말보 역시 2003년 12월 18일에 자신에게 제기된 3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베시몬다는 거의 14시간 동안 심의했습니다. 23일에 그들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10일 그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 5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는 모두 무하마드의 메릴랜드 송환을 허락했고 그곳에서 그는 다른 혐의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기다리며 버지니아 서식스 카운티 웨이버리 인근의 서식스 아이 주립교도소 최고 보안 시설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말보 역시 별도의 재판을 위해 잠시 메릴랜드로 인도되었습니다. 말보 측은 협상 의사가 있었지만 무하마드 측은 송환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메릴랜드에서 말보는 6건의 살인을 인정했고 다른 주 범행도 신문 중 자백했습니다. 그는 2006년 무하마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 항상 방아쇠를 당긴 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유가 무하마드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대 17건의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말보는 두 사람의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혀 피해자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틀간 그는 충격 사건 전반을 설명하며 범죄의 최종 목표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실행될 3단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1단계에서는 워싱턴 DC 여러 장소에서 계획, 지도 작성, 연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총격 후 최적의 출구를 알고 다른 지역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하루에 6명의 백인을 30일 동안 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심한 교통체증과 명확한 사격 기회를 잡지 못해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2단계는 원래 볼티모어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말보는 자신의 역할이 실행 직전까지 갔지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이 임산부의 배를 총으로 쏴서 죽인 후 볼티모어 경찰관을 살해하는 것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경찰관을 장례식에서 파편이 들어있는 폭발물을 터뜨릴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많은 경찰관들을 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단계에서는 그 남자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갈취할 예정이었고 이 돈은 더 큰 계획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 그들이 캐나다로 이동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함마드는 자신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젊고 쉽게 영향을 받는 흑인 소년들을 모집하려 했습니다. 소년들을 모집한 후 무함마드는 자신이 배운 대로 무기와 은신술을 가르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후에는 그 소년들을 이용해 다른 도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조직적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계획이었습니다. 2006년 5월 30일 무함마드는 6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석방 없는 6회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10월 10일 말보는 메릴랜드에서 기소된 6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공범이 제리 테일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제리 테일러는 당시 애리조나 투산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그 결과 말보는 가석방 없는 6회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2년 가을에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비난을 받은 것은 말보와 무함마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4월 시애틀 타임즈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불사이 사격장에서 사격 실력을 연마했습니다. 신문은 불사이 매장이 그가 체포될 때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구입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TF는 이 매장과 그 소유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총기 판매 및 기록 위반의 전력이 있었으며 이 업소에 관한 파일이 283페이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몇 달 후인 7월 ATF는 미 육군 레인저 출신의 전직 하사이자 불사이 슈터 서플라이의 소유주인 브라이언 보겔트의 연방 총기 판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달 말 보겔트는 매장의 소유권을 친구에게 넘겼지만 계속해서 사격장을 운영하고 매장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권도 유지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03년 1월 브래디 센터의 총기폭력 방지법률 행동 프로젝트는 두 업체 모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이플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부시마스터와 불사이 슈터 서플라이입니다. DC 저격 사건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대표해서였습니다. 소송에는 말보, 무하마드, 보겔트이 포함됐습니다. 말보는 미성년자였고 무하마드는 가정폭력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에서는 불사이 슈터 서플라이가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매장을 매우 부주의하게 운영하여 수많은 총기가 매장에서 정기적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해서 연방 요원들이 저격 사건에 사용된 부시마스터 소총의 판매 기록을 요청했을 때 해당 무기의 기록을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이 총기상이 사건 전 몇 년간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수백 정의 총기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가게는 DC 저격 사건의 범인들이 그곳에서 불법적으로 무기를 손에 넣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무책임한 방식으로 총기를 판매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규제는 강화되지 않았고 부시마스터는 이 가게가 여러 위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총기 판매점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5년 4월 재판 예정이었으나 당사자들이 그 전에 합의로 끝냈습니다. 부시마스터는 소송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사건에 남아있는 보험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불사이 슈터 서플라이는 법정 밖 합의로 $200만 제공했고 부시마스터는 $50만 기여했습니다. 후자의 회사인 부시마스터는 또한 딜러들에게 더 안전한 영업 관행에 대해 교육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성명 이후 마지막 희생자인 코네드 존슨의 어머니 소니아 웰스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총을 만들고 그들의 손에 쥐어줄 때 무책임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무하마드에 관해서는 2008년 4월 그의 사형 집행 18개월 전 그의 변호인이 뇌손상 증거를 근거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뇌손상은 그가 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무하마드가 버지니아 재판에서 직접 자신을 변호하도록 허용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후 무하마드는 검찰의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에 대한 항소를 끝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이 무고한 흑인 남성을 죽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9월 16일 무하마드의 사형 집행일이 11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독극물 주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의 변호인들은 미국 대법원에 사형 중단을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버지니아 주지사 팀 케인에게도 자비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되었습니다. 변호인들은 AP통신에 그의 마지막 식사가 치킨, 레드소스, 케이크였다고 전했습니다. 무하마드는 2009년 11월 11일 오후 9시 11분에 버지니아주 제러스빌에 있는 그린스빌 교정센터에서 치명적인 주사를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의 처형은 27명이 지켜봤고 마지막 말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리 보이드 말보는 아직 버지니아 와이즈 카운티의 레드어니언 주립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는 수년간 자신을 구원하려 노력했고 총격 사건 관련 인터뷰도 여러 번 했습니다. 2007년 10월 그는 리 보이드 말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제리 테일러의 딸 셰릴 웨츠에게 연락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0년 2월 그는 또 다른 피해자인 존 게터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편지의 일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신이 마비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2011년 7월 29일 YG 카운티 순회재판소 판사는 말보의 개명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악명 때문에 다른 수감자들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모르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개명을 신청했습니다. 2012년 그는 무하마드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5월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말보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밀러 대 엘라베마 판결에 따라 위헌이라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월에 메릴랜드 순회법원 판사는 이 판결이 메릴랜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원래 판사가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했고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이 타락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건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 6월 미국 제4 순회항소법원은 그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일주일 후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마크 헤링은 그의 사무실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의 재검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09년 10월에 심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 24일 말보는 버지니아주 법률 변경으로 인해 가석방 자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항소를 무의미하다고 보고 대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2022년 말에 가석방 심사 자격을 얻게 되지만 메릴랜드주에서 받은 종신형에는 이 변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보는 그곳에서도 형을 항소하려 합니다. 2020년 3월 10일 말보는 교도소에서 사벨 노엘 크넵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크넵은 아이오와에서 가장 부유한 부동산 개발업자 중 한 명의 손녀이자 상속녀입니다. 그녀는 주로 캠페인과 좌파 운동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 커플은 2018년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2012년 9월 말보 27세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신문에 나는 괴물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찾아보면 그게 바로 괴물입니다. 나는 구울이자 도둑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삶을 훔쳤습니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치도 이유도 논리도 없습니다.